안녕하십니까. 장영철 교수의 장영철 직언 시간입니다. 오늘 장영철 교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 임기가 사실상 이제 끝났는데 아주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코스피 주가가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도 버블이 꺼지는 이상징후를 보여서 주택 소비자들과 세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구매 희망자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한 개미 군단들에 대한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주가 폭락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실 주가 폭락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그 거품이 빠져가는 이제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시장 실물 경제와 괴리가 된 정책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그 3,000을 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푼 돈이 실물 경제로 물꼬를 트는 대신에 자산 시장으로 몰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그럴 것이 역대 정부에서 코스피 3,000을 넘기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통화 환수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이 증권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해서 주가가 폭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실 소액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몰린 것은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해져서 내 생애에는 집을 살 수가 없겠다는 공포감이 드니까 다른 자산으로도 재산을 좀 불려야 되겠다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인데 이마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폭탄을 투여하면서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동산 거품 문제가 생겼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각종 차입을 통해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20%씩 떨어지는 외곽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은 매수자들이 패닉 현상이 벌어져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그 경매 처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은 수습할 능력이 더 이상 없고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을 하면서 헌법적 서약을 큰 테두리에 셌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기용해서 걸맞는 자리에 앉히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며 광화문에서 또 남대문 시장에서 젊은이들과 상인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가 한 청사진 이런 게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외골수로 탈원전 정책도 이번 UAE와 사우디를 순방하면서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최고 품질에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 걸 사달라. 국내에서는 위험하니까 이게 원전은 폐기해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국제적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데 이 일련의 경제정책과 관계에서 역대급 거짓말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장 교수께서 이걸 한번 펼쳐 보이시죠.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41%로 당선된 분이 집권 초기에는 70%에서 84%까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국민들은 무엇인가 콩깍지에 씌인 것이 아닌가 할 그럴 정도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먼저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먼저라는 사람에 자기도 들어가는 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고 강자와 약자를 가르고 해서 자기 편만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피면서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문제까지 계속 이런 그 내로남불의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화병까지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에서는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등을 했지만은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120조 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중에 한 30% 이상 정도를 청년 창업, 그 다음에 미래 산업 기술 개발 이런 쪽에 그 모험 자본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그 보다 좋은 기술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공공 알바 이런 자리만 계속 양산을 하고 통계상으로는 이제 실업률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삶의 질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을 계속 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이어지는 K-방역 문제인데요. 정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K-방역 세계 모범이다. 또 모더나 백신도 많이 확보했다. 그렇지만 한때는 백신 거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백신을 구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 간신히 이제 백신을 구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차, 2차 접종이 끝났는데도 또 맞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다가 3차뿐만 아니라 4차까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영업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들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40% 이상이 폐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역 패스를 만들어서 국민을 곳곳에서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아직도 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방역을 기화로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구 쓰다 보니까 추경이 6번 이상이나 지금 진행이 되면서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제 1천조 원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빚들은 다 후세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빚까지 물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역시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 정책을 그 반시장 정책으로 계속 펼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수급 상황이 깨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하게 올라갔고 또 부동산 세금으로 이것을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국민들한테 종부세 폭탄, 각종 그 취득세,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기면서 시장은 진정시키지 못하고 집값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월세 올라가고 올라간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엄청나게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그 미래 세대가 좌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경제가 경세제민에서 따온 것인데 이게 19세기 중엽에 이른바 개화기에 일본의 유식자들이 이코노미를 경세제민이라고 풀이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경제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 어원으로 봐가지고 이코노미는 원래 경작한다는 뜻인데 작은 일인들이 경세제민 경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이념적이 아니고 실용적인데 이 실용을 무시하고 그냥 원전도 이게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이게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시킨다 이런데 이 정권의 실패 근본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에 여러 고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장 교수 생각하시는 한 말씀합니다. 네, 그 한비자 세남편에 보면은 여도지죄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의 총애를 받은 미소년이라고 있습니다. 미자하라는 소년이 이제 왕의 총애를 믿고서 아마 미소년이었다고 그러죠. 왕의 총애를 믿고서 이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그 어느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있다. 그래서 아 이거 먹다 남은 그 복숭아를 왕한테 드리는 이런 불경제를 저질렀는데 왕이 총애를 할 때는 그냥 아 이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도 맛있는 걸 나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왕이 총애를 버리니까 아 이 사람은 전에 자기한테 먹던 것을 주던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불경제를 받은 그런 사건을 그 여도지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국민이 그 주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에서 인용을 해보면은 임금은 바로 우리 국민이 되는 거고 이 미자라는 미소년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엄청난 지지율을 받은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잘할 것이다. 또 탄핵 여파도 있었으니까 아 뭐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씌워서 그 무엇을 하든지 지지를 해주는 바람에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근 8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5년을 지내고 보니까 하는 일마다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빚이 늘어났는데 빚을 또 갚을 능력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되면은 우리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자성어에서도 보였듯이 그 총애가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좋게 보이지만 총애가 없어질 때는 이 그 어떤 원성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경제 정책을 바로 잡을 이런 과제들이 우리 국민한테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대선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선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그 시장 경제가 활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소득 창출이 돼서 청년층에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곁들여지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경제 정책이 얼마만큼 어떻게 실패한지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서 3월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 행사에 이를 충분히 참작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